트럼프 정부가 캐나다 경찰을 뒤에서 움직여서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 창업자, 딸이자 최고 재무 책임자를 밴쿠버에서 전격 체포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저녁 만찬을 겸해 미중 무역 전쟁談판을 벌이던 시점에 체포됐습니다. 회담은 순조롭게 끝났고 양국은 무역 전쟁 확산을 멈추고 90일간 휴전에 들어간다는 합의를 도출했는데요. 하지만 회담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간에 캐나다 경찰은 멍완저우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화웨이 부회장이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국가로 이동하기 위해 경유편을 기다리던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한 건데요. 캐나다 법무부 이안 맥리드 대변인은 멍완저우가 현재 구금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체포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체포는 미국 측 트럼프 정부 요청에 따라서 체포한 겁니다. 그리고 다 경제 협정, 무역 협정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이슈예요. 그래서 뭐 트럼프 하면은 통상이고, 통상하면은 중국이 미국 상대로 엄청나게 갈취 행위를 했다고 트럼프가 평소에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무역 적자 더 이상 안 보겠다. 중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보지 못할 망정. 적자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트럼프는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캐나다 정부의 멍완저우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청한 상태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멍완저우는 신병 인도와 관련해서 밴쿠버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할 재판을 받을 예정이지만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그렇게 관측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4월에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어기고 이란과 모종의 거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연방정부가 조사 중이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 이번 멍 부회장 체포는 이란하고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멍 부회장은 화웨이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거래에서 이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스카이콤이라는 유령 업체를 동원하고 여러 금융기관을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 부회장은 화웨이와 스카이콤은 별개 회사고 자회사였던 스카이콤을 2009년 매각했다고 미국 측 금융기관들에 말했지만 실제로는 화웨이와 스카이콤이 같은 회사라고 캐나다 검찰이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란 핵합의 탈퇴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류 언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보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란 핵합의 탈퇴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트럼프 정부가 일궈낸 지적 중에 가장 큰 지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예요. 이란 핵합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마치 이걸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게 몰상식한 행위였다. 뭐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그건 180도 실제와 정반대로 다른 그런 보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왜 이란 핵합의를 탈퇴했느냐? 이것부터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이란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이란 핵 합의에는 이란이 우라늄 탄하고 플루토늄 개발에 이르지 못하도록 고농축 우라늄 분리를 하지 않고 무기급 플루토늄 투출을 하지 않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검증 사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이란에 지나치게 관대한 합의라는 그런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를테면은요, 이란한테 동결됐던 1,500억 달러를 지급하고 핵 사찰하기 24일 전에 이란한테 미리 통보하고 핵 사찰에 미국 등이 관여할 수 없는 등 이란에 사실상 자체 핵 사찰 권한을 부여하고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외국으로부터 공격받을 시 미국이 보호해야 하고 이거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어도 미국이 이란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어이없는 광경이 연출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붙잡아 놓았던 이란 테러리스트 및 테러 용의자 26명 송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10년에서 15년 내에 합의가 해제되는 일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핵합의 그 룰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몰상식한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딜을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전 정부는 반역자 아니냐. 제가 그 전에
오베드 프로그램 동안 오베드 제목에 오바마 반역자 아닌가 대답하라. 이 이슈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바로 이런 점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 캐리 전 국무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반역 행위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붙으면 이란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딜 내용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란 핵 합의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붙으면 이란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핵 합의를 트럼프가 왜 탈퇴했는지를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류 언론 내용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짜 뉴스예요. 페이크 뉴스입니다. 완전히 메인스트림 미디어, CNN,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ABC, NBC, CBS 다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웬만한 여러분께서 아시는 언론들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 시대 들어서요. 뭐 USA 투데이 말할 것도 없고 AP, 로이터 가끔씩 진짜 뉴스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단신 처리하고 비중을 굉장히 적게 둡니다. 막 찾아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는 왜 화웨이를 노렸을까요? 미국은 세계 4위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중흥통신에 대해서도 지난 4월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통신 장비를 이란에 팔았다는 이유로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 금지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서 중흥통신에 벌금 10억 달러 그리고 보증금 4억 달러를 물리는 조건으로 제재를 완화했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중흥통신을 중국과 무역협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스마트폰 판매 세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도 넘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왔죠. 옛날에 뭐 세계 4위인가 6위 막 이랬던 게 기억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2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애플을 넘어서 지금 삼성 향해서도 지금 삼성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규모 그리고 상징성 면에서는 화웨이는 중흥통신과는 급이 다릅니다. 중국 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 정부 기술 굴기 전략 핵심 기업이 바로 화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진핑이 이번 일로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트럼프는 중국을 향해서 아예 대놓고 너네 미국말 들어. 안 그러면 너네들 진짜 혼난다 앞으로. 이렇게 외치는 모양새예요. 계속 다그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그전에는 미국이 항상 꿀리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오바마가 중국에 가도 레드카펫 대접도 못 받고 꿀리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혼내는 양상이에요. 미국이 혼내고 중국은 꾸중을 듣고 계속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내러티브예요. 정치라는 거는 결국 내러티브 싸움입니다. 예? 그 내러티브 싸움에서 지금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세를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중국한테. 너무 많이 미국 물건에 대해서 너무 엄청나게 많은 관세를 때리니까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사업가 한 명 만났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공장이 있는데 너무 비즈니스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매년 그 공장 주인 이름을 이렇게 돌려야 된다. 1년 이상 못 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왜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면은 그렇게 많은 장애물들이 많은지 장벽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근데 이런 장벽들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심지어 보도 안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꼬집어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산층, 트럼프 지지 진영에서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언급하는 데가 없는데. 근데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그 말을 대놓고 하니까 미국인들이 열광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대중무역 흑자를 올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트럼프는요. 작년만 해도 5천억 달러 대중무역 적자를 기록했던 게 미국입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화웨이를 겨냥한 건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화웨이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이렇게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50대 거대 통신사 중에서 46개사를 고객으로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화웨이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1,000억 달러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국가 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통신 분야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화웨이가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스토리가 결국은 그거예요. 앞으로 중국 기업들 다 이렇게 때려 눕히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수익을 계속 줄여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트럼프는요. 중국이 미국 상대로. 반대로 미국 기업들은 중국 상대로 돈을 이제 많이 벌고 그걸 원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중국이 그런 피해를 받기 싫다면은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든지 미국에 공장 많이 짓는 회사 상대로는 또 제재가 이렇게 덜 가고 있거든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근데 그동안에 상식이 안 통하고 엘리트 기득권, 카발들이 원했던 경제 세계가 지금 펼쳐져 왔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거에 반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근본위제로 지금 돌리려고도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고요. 달러도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달러를 많이 찍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달러 많이 찍으면 그게 중산층한테 직격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그 말은 제가 볼 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그전 오베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달러 많이 찍는다고 중산층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에요.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물가 오른 만큼 월급 연봉이 오릅니까? 거의 잘 안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잉 파워가 약해지고 그래서 중산층 바잉 파워 매년 약해진다 뭐 이런 보도 내용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득권 언론에서는 그런 기사는 또 쓰죠. 마치 저소득층, 중산층을 위한 언론이냐. 실제로는 아니면서요. 실제로는 글로벌리스트 언론, 기득권들을 옹호하는 그런 언론이면서 말이죠. 그냥 멋있는 기사라고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사가 딱 한번 나오면. 그 멋있는 기사로 이제 먹고 사는 겁니다. 이들 언론들이. 그리고 세뇌하는 거죠. 우리는 마치 너네들을 위해 싸우는 그런 언론이야. 그런 식으로요. 절대 중산층 서민을 위한 언론이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 옹호하고 항상 기업들, 결국에는 기업들 편을 이렇게 드는데 기후변화 글로벌리스트 그쪽 입장을 항상 편들어주는 게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마치 저소득층, 중산층을 위한 것이냐 그렇게 가식적인 그런 보도를 하면서 마치 트럼프가 잘못됐다. 반대쪽이 잘못됐다. 그리고 뭐 다른 자기네들하고 입장 다르면은 뭐 far right, 극우라고 표현하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미 트럼프 정부는 유럽 국가들한테도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너네들도 우리 이거 제재하는데 같이 들어와. 독일, 일본, 호주 이렇게 그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정부가 얘기를 한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트럼프는. 왜? 미국을 상대로 수십 년간 갈취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중국하고 거래가 다 끊겨도 크게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까지 느껴져요. 이 무역 협상을 세게 나가는 걸 보면은요. 무역 협상을 하려면 이번에는 중국이 대미 무역 적자가 5천억 달러. 중국이 그러니까 대미 무역 적자가 5천억 달러. 바꿔 말해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연대중 무역 흑자 5천억 달러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트럼프가 원하는 새로운 무역 협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멍완저우 부회장은 오늘 법원에 출석해 석방을 요청했는데요. 캐나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허용 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멍 부회장은 오늘 캐나다 밴쿠버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해서 보석 허용을 요구했는데요. 보증금을 내걸고 오늘 캐나다 밴쿠버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해서 보석 허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내걸고 거주지 제한을 조건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멍 부회장은 체포영장에 구체적 혐의가 없다. 멍 부회장 진실성과 자존감이 법원 명령에 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법원 명령을 어겨서 부친을 당황하게 만들지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맞서서 캐나다 검찰 측은 멍 부회장은 이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위장 회사를 이용해서 미국의 이란 제재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면서 보석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또 검찰은 그는 화웨이 창업자 딸로서 막대한 재산이 있고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최장 3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석방 시 캐나다에서 도피해 중국으로 이렇게
도망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아르헨티나에서 시진핑과 만나서 무역전쟁 휴전을 논의할 때 멍완조우 체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또 캐나다 검찰은 멍 부회장이 미국 당국이 자신을 수사하는 것을 작년 3월에 알았고 이후 미국을 회피해 왔다고 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요. 멍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8월 22일 뉴욕 동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또 멍 부회장 동선을 추적해온 그 트럼프 정부는 캐나다에 협조를 요청했고 또 멍 부회장은 홍콩에서 멕시코로 가는 도중에 경유지인 밴쿠버에서 결국에 12월 1일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60일 이내로 캐나다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캐나다 법원은 멍 부회장 사건이 미국에서 중범죄가 되는지를 따져서 인도 허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상 일정 형량 이상 범죄에 대한 인도가 가능한데요. 만약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멍 부회장은 다수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캐나다가 멍 부회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걸 그대로 들어줄 리는 만무합니다. 절대 안 들어주죠. 지금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어떻게든 확실하게 좀 잡아놓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트럼프 정부하고 중국이 어느 정도 그 공통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연준을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만큼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다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산적해 있죠. 미국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중국 상대로 중국이 WTO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모든 국가 상대로 이렇게 무역협정 맺으면서 그 제조업이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슬로건이 그거 아닙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슬로건 안에는 제조업이 그 정 가운데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베드 다음 토픽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끝없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지지율은 28%에서 23%로 더 떨어졌는데요. 자, 트럼프는 마크롱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난 너가 이런 식으로 당할 줄 알았다. 나는 그래서 진작에 파리 기후협약, Paris Accord에서 진작에 탈퇴했다.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가 마크롱을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으로 인해 마크롱은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류 언론들이 또 이 대목을 싹 뺍니다. Climate Change.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언급했는데 다른 뭐 뉴욕타임스 이런 데서는 Paris Accord 때문에 지금 마크롱이 굉장히 위기에 빠졌다는 식으로는 또 많이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께서 또 아셔야 되죠. 자기네 내러티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은 뭐예요? 파리 기후 협약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들 언론들이. 왜 좋아하겠어요? 글로벌리스트 어젠다에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마크롱도 왜 좋아하겠어요? 글로벌리스트이니까 그런 거예요. 뭐 메르켈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메이 총리 다 저기 글로벌리스트예요. 그래서 이번에 유류세를 또 올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마크롱이요. 그것도 바로 파리 기후 협약에 의한 겁니다. 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요 대목은 또 빼요. 주류 언론이 쏙 빼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시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 프랑스하고 그 유럽에서는 우리는 트럼프를 원한다라는 구호가 울려 퍼진다고 그럽니다. We want Trump 그런데요. 트럼프를 원한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 화석 연료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름값 내리는 걸 중요시하고 기후 변화를 믿지 않고요. 기후 변화는 중국의 조작이다. 아니면 글로벌리스트의 조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가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모든 국가가 즉시 똑같이 환경 규제에 따라 움직여야지. 일부 국가, 예를 들면 미국의 가장 불리한 조항들이 다 쏟아져 들어오고 하지만 중국, 인도, 멕시코 이런 국가들, 이런 제조업 강국들, 또 베트남 이런 국가들 상대로는 그 기준이 굉장히 더 낮고 이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마치 그게 잘못됐다는 듯이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여러분께서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 이제 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류 언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피할 수는 없죠. 이들보도 워낙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 브랜드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그 뉴욕타임스가 예전의 뉴욕타임스가 아니고 CNN도 예전에 CNN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제 부패한 그런 집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패 범죄 집단이라고 봐요. 사실상 미국의 언론들이 대다수 주류 언론들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가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이요. 그래서 노란조끼 운동이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 대규모 집회를 그렇게 예고하면서 프랑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그 파리 중심가 주요 공연장 그리고 미술관이 대부분 문을 닫기로 했고 파리 상징인 에펠탑도 과격 시위에 대비해서 폐쇄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경시청에 따르면요, 경찰은 오는 8일 전국 최대 규모 집회가 예정되고 폭력 시위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 샹젤리제 거리에 상점 그리고 음식점에 공문을 보내서 당일 영업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에펠탑도 하루 폐쇄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에펠탑 운용사 측에서 밝혔는데요. 그랑 팔레와 프티 팔레 뭐 이런 샹젤리제 거리 인근에 있는 주요 전시 공간 10여 곳도 이날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가르니에 그리고 오페라 바스티유 이렇게 파리 중심과 유서 깊은 주요 공연장들도 시위 격화 우려에 하루 공연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환불 조치했습니다. 축구 경기까지 취소됐는데요.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조끼 집회에 따른 안전상 이유로 취소된 프로축구 경기는 4경기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당국은 특히 노란조끼 대규모 집회에 폭력 사태가 나올까 봐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도심의 대테러 특별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 군 병력을 추가로 집회 안전 유지를 위해 투입할 것을 그렇게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노란조끼 시위는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지난달 17일에 출발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달이 돼가는 그런 시점인데요. 지난 주말 파리에서는 샹젤리제 주변 상점이 대거 약탈당하고 다수의 차량이 시위대 화염병 공격으로 불탔습니다. 개선문 외벽에는 마크롱 퇴진이라고 쓰인 낙서가 적혔고요. 또 내부 전시 공간도 일부 극렬 시위대 약탈 그리고 파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란조끼 대변인인 벤자민 코시는 마크롱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란조끼 대표단을 면담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다 파리 기후 협약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어제였죠. 마크롱 비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트럼프를 원한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그것을 리트윗했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극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좌파 경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파 경제를 지금 설파하고 있다고 그 마크롱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파 경제를 지금 설파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부자들 감세한 게 좀 더 컨servative 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이 사람의 메인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파리 기후 협약 그거를 지금 그 완전히 적용시키는 게 그게 이 사람의 그 넘버원 목표잖아요. 그 마크롱.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좌파 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극좌 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그 찰리 커크는 이제 그 Turning Point USA라는 그런 보수 단체, 보수 비영리 단체의 그 창업자이자 회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저희들이 그 오늘 그 미주중앙일보 오베드 폴리티콘 현장 영상을 몇 시간 전에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고개를 막 끄덕였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찰리 커크였는데요. 이 찰리 커크가 이렇게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극좌의 유류세로 사회주의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유럽은 불타오르고 있다. 우리는 파리에서 트럼프를 외치고 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작성한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 바로 리트윗을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위터에서 내 친구 에마뉴엘 마크롱과 파리 시위 참가자들이 내가 2년 전 도달한 결론에 합의해서 기쁘다. 이러면서 작년에 탈퇴한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유류세와 관련된 시위대의 격한 반발로 정치적 시험대에 지금 올라선 마크롱을 이렇게 빚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I am glad that my friend Emmanuel Macron and the protesters in Paris have agreed with the conclusion I reached 2 years ago. 나는 반갑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시위자들이 내가 이미 2년 전에 도달한 그 결론에 이제서야 도달했다는 것에 대해 반갑다. 비꼰 거죠. 그러면서 The Paris Agreement is fatally flawed because it raises the price of energy for responsible countries while whitewashing some of the worst polluters.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 포인트죠. 파리 기후 협약. 일반인들 그러면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그냥 세뇌돼 가지고 그거 당연히 미국이 모범적으로 기후 변화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파리 기후 협약은 굉장히 허점이 많다. 그러면서 왜냐? 그것은 미국 그러니까 지구의 그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되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공해를 일으키는 예를 들면 중국 때문에 지금 한국 미세먼지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멕시코, 뭐 인도 이런 그 문제 국가들 환경에 대해서 안 지키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기준치를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세게 해야 되는 것도 그래 맞는 얘기다.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잘 보도 안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고요. 그걸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미국 일자리가 손해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일자리들이 그대로 중국, 멕시코 이런 데로 다 흘러내려간다는 겁니다. 예? 미국만 규제 강화하다 보면. 그래서 많은 그 젊은이들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밀레니얼 안티 트럼프 민주당 그 밀레니얼 그 이제 갓 졸업한 여대생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생각 안 하는 거죠.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이 중요하다. 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완전히 가장 잘 세뇌당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밀레니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얼들이 그리고 학교, 대학에서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주입식 교육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극좌에서 많이 출발을 하죠. 근데 이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점차 보수화 돼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현재 밀레니얼 중에서는 나중에 이제 보수로 많이 넘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정은 책임감 있는 국가의 에너지 가격 인상을 불러오고 최악의 오염국 일부는 눈가림해주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러면서 미국 납세자와 노동자는 타국의 오염물질을 치우는데 돈을 낼 수는 없다. 왜 미국이 손해봐야 돼? 너네들이 치워.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 하고 싶어?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 하자고 그래요. 이거를 그 전면 수정해가지고 하자고. 미국 측에 훨씬 더 유리하게. 그러면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모든 국가가 다 참여해야죠. 뭐 한 국가는 2030년, 예를 들면 중국 2030년부터 지켜도 돼. 뭐 인도는 2028년부터 지켜도 돼.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하면 안 되고 다 똑같이 즉각 예를 들면 2020년부터 무조건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미국만 맨날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이 모범을 보인다는 건 미국 일자리를 다 앗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해석하자면은. 그래서 결국에 기후변화, 이란 핵협정, 탈퇴 이런 주요 이슈에서 반대 노선을 걸으면서도 한때 끈끈한 그런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크롱 간의 사이도 지금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원한다는 구호가 엄청나게 많이 울려 퍼진다고 그런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보도 안 하지만 대체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다음 토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법무장관하고 유엔 대사를 낙점했습니다. 뒤에 헤더 나와 보이시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 헤더 나와트 국무부 대변인을 유엔 대사로 임명하겠다고 그렇게 공식 발표했고요. 그리고 또 윌리엄 바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을 다시 법무장관에 지명할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 전 장관은 아버지 부시 시절부터 법무부 차관보 그리고 부차관으로 일을 했고 1991년부터 2년간 법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퇴임 이후에는 기업 변호사로 그렇게 일을 했고 보수 성향이 짙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트럼프하고 굉장히 이게 좀 코드가 잘 맞는 그런 인물이라고 그렇게 널리 지금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제프 세션스를 내치기 직후부터 바를 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하고 친트럼프 성향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바는 이미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서 힐러리 클린턴 측이 러시아와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트럼프하고 같은 코드죠. 그 뒤에 사진 보이시는 헤더 나월트 같은 경우에는 팍스 앤 프렌즈 여러분께서 뭐 팍스 앤 프렌즈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팍스 뉴스의 간판 아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팍스 앤 프렌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여성 앵커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또 외모가 이렇게 좀 출중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앵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무부 대변인으로 그렇게 올라갔고요. 또 지난 3월부터는 외교정책 담당 차관보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워트를 두고 매우 재능 있고 똑똑하다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고른 사람은 무조건 딴지 걸죠. 그래서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좀 전에 뭐 CNN 보도라서 그대로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CNN 보도에 따르면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유엔 대사 그 영향력을 좀 줄이자 이렇게 둘이 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임 헤일리 대사 워싱턴 포스트는 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전임 헤일리 대사는 외교 경험이 없었지만 주지사를 2차례나 지냈다. 사우스캐롤라인에서 두 차례 지냈죠. 그런 반면에 헤더 나워트는 외교 초보자인데도 미국 외교 정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외교 경험이 너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뻔하죠. 워싱턴 포스트 입장에서는 무조건 트럼프 흠집 내기에 올인되어 있는 그런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바 지명자 그를 이제 좋아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데 상원 인준을 거쳐야 되는데 아마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안티성 질문을 많이 던지겠죠. 그래서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러시아 기업이 미국 그 광산 채굴권을 가진 우라늄원을 인수한 뒤에 클린턴 재단을 후원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FBI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바라는 인물이 들어오면은요. 뭐 이거 정당하게 이거 수사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 지명자가 뉴욕타임스 기고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법무부가 힐러리 클린턴한테 면죄부를 준 것은 책임 방기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러시아의 결탁 가능성보다 오히려 대선 라이벌이었던 힐러리 전 국무장관 측과 우라늄원의 결탁 가능성에 대해 수사할 근거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라늄원은 이제 미국의 우라늄 채굴권, 미국의 우라늄 20%를 러시아한테 내주고 그 대신에 1억 4,500만 달러를 받은 그 페이 투 플레이 스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클린턴 재단이요. 그래서 거기에 더 문제가 많다. 그리고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러시아 기업이 우라늄원을 인수한 뒤 클린턴 재단을 후원했다는 의혹은 이거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 힐러리를 감옥에 쳐넣거나 기소해야 한다는 생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는 생각한다. 이렇게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죠. 그 더 힐의 존 살러먼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기자가 연일 특종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클린턴 재단 지금 휘슬블로어들이 지금 3명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클린턴 재단 이슈가 굉장히 앞으로 커질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힐러리 측이 굉장히 많은 뇌물들을 받았어요.
페이 투 플레이라는 건 결국 뇌물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성 지불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힐러리가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겠죠. 예를 들면 2016년에 많은 국가들 상대로, 국가 정상들 상대로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거 해줄게. 그러면은 클린턴 재단으로 돈이 계속 유입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2016년에요. 제가 좀 전에 봤는데 클린턴 재단이 받은 금액이 거의 7,200만 달러인가 그래요. 2016년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돈을 준 건 아니겠어요? 근데 2017년에는 이 금액이 2,500만 달러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2%나 떨어졌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했는데요. 그것만 봐도 뭐예요? 페이 투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해줄게.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돈을 그렇게 준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왜 앞뒤 전후 맞지 않는 모순이냐? 카쇼기 갖고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카쇼기가 그렇게 토막살인 당했는데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 별로 비난 안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받은 게 클린턴 재단이었어요. 가장 많은 돈을 받은 게. 그럼 이게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아요. 항상 트럼프만 하면은 지적하고 그 전에 오바마 전 정부가 한 거는 지적을 별로 안 하고 예를 들면은 캐러밴이 그 멕시코 국경 통해서 막 들어오려고 할 때 최루탄 가스 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그거 갖고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근데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2년간 80차례나 쏘았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바마 전 정부가. 그때는 또 보도 안 하고. 얘네들이 또 극악무도하게 나오는 게 야, 그때 보도 안 한 건 그때고 그때는 이미 과거 아니야. 지금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또 적반하장식으로 나와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래서 범죄 집단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범죄 집단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지금 현재 지금 그 상태에서는. 죽었어요.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 저널리즘은 완전히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톱뉴스로 안 다루고 트럼프 캠페인 도청당한 거 톱뉴스로 안 다루고 우라늄원 스캔들 톱뉴스로 안 다루고 이런 행위들이 다 부정부패 행위 아니겠어요? 언론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 켈리 비서실장도 이렇게 물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켈리 비서실장이 아마 오늘 아니면은 이번 주말에 사임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존 켈리 비서실장을 물러나게 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인 닉 에이어스를 선임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백악관 내부에도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붙어서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임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렉스 틸러슨하고 또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렉스 틸러슨 이 사람도 굉장히 몰상식한 사람 같아요. 자기를 국무장관으로 앉혀줬으면 그거를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렉스 틸러슨이. 그래서 렉스 틸러슨이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도 안 읽는다. 책도 제대로 안 읽고 이렇게 메모도 잘 안 읽으려고 한다. 그리고 불법적인 일도 자주 주문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휴스턴에서 열린 한 모금 행사에서 이렇게 대담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자주 말했는데 나는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그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말한 방식이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것도 전 국무장관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죠. 그래서 즉각 트위터를 통해서 응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오는 일을 잘하고 있다. 나는 그가 매우 자랑스럽다. 이러면서 하지만 그의 전임인 렉스 틸러슨은 필요한 정신력이 없다. 그는 아주 멍청했다. 더 빨리 경질했어야 했다. 또 아주 게을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뭐 이란 핵합의, 파리기후 협약 다 충돌했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렉스 틸러슨이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비판을 받자 대놓고 응수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래서 참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너무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혔던 것 같아요. 뭐 특히 그 렉스 틸러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트럼프하고 렉스 틸러슨은 완전히
지금 이제 원수 사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잘 바꿨죠. 지금 마이크 폼페이오하고는 굉장히 호흡이 잘 맞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 렉스 틸러슨은 처음부터 좀 삐걱거리고 잘 안 맞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많이 좀 잘못된 그런 인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은 아웃사이더고 기득권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치인들하고 그렇게 막 막역한 사이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그 사람을 바꿔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좋게 해석했어요. 계속 워싱턴에 계속 평생 있으면 안 좋지 않냐. 그게 바로 워싱턴의 늪이다. 네? 적폐다. 계속 이렇게 바꿔야 된다. Everybody has to leave Washingto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워싱턴을 언젠가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Mike Pompeo is doing a great job. I am very proud of him. His predecessor Rex Tillerson didn't have the mental capacity needed. 정신적으로 렉스 틸러슨은 국무장관을 할 자격이 안 됐다. 한마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He was dumb as a rock. 돌멩이처럼 멍청했고 And I couldn't get rid of him fast enough. 하루라도 더 빨리 그를 쫓아냈어야 됐다. He was lazy as hell. 굉장히 게을렀고 Now it is a whole new ball game. 이제는 완전히 판이 다르다. Great spirit at stake. 지금 미국은 굉장히 좋은 그런 스피릿을 보이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 바꾸면서 그런 트위터를 6시간 전에 올렸습니다. 네, 저희 오베드 라이브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원영석의 오베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